자, 132쪽. 송민곡 일단 한번 1차 작업은 끝났어요. 1차 작업의 내용 설명이고 2차가 나중에 한 번 더 돌 때 확인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세 번째 핵심 정리하는 거, 이제 학습지 줄 거고, 네 번째가 문제 풀어보는 거. 4단계 거쳐가지고 시험지를 해보고 금방가나 있는데 사이로프 학교에서 뽑아봤어 최근에? 네. 언제? 계약 아니 졸업 아니 수료식. 뭐 졸업을 해? 재수생이야? 수료식? 하고 수료식 언제 했어? 17 월요일이요. 17일날? 얘 어제 봤어요. 네 어제. 뽑아주면서 선생님 뭐 별 얘기 안 했지? 네. 네. 그냥 자연스럽게 뽑아줬어. 당연하다는 듯. 네. 어제 수업했던 그 다른 친구가 그 모 여고야,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생활력을 못 뽑아준다고, 뽑아서 볼 수가 없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이제 말 보게 돼도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만 보고 화면들만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해도 안 되고 뽑을 수도 없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성격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궁금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 한번 전화해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또 내 전화도 안 받아. 아, 인간관계 잘못 쌓았어. 그거 둘째치고 아니구나. 그 학교가 이상한 거네. 어이 지죠. 학생들도 보죠. 응? 가지고는 못 나간다. 학교에서만 보려. 가다는 받고 진짜? 갖고 왔어? 응? 갖고 나왔어? 집에 가져가서 쌤 다 헐, 필기했는데 내 앞에서. 학교에서만 보고 이게 제각각이구나.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네. 내용 봤어? 뭐 잘 적혀 있고? 또 뭐가 적혀야 되고 뭐 잘 적힌 건지 잘못 적힌 건지 아직 판단 안 되는 거야? 우리 서류를 여러분 관리 잘해야 돼요. 서류.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 응시할 때 수시 전형을 다른 말로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해.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서류 전형이란 말이야. 서류 하나만 가지고 심사해. 그러니까 심사 대상이 서류고 그것만 가지고 정원을 200% 뽑는단 말이야. 100명 정원이 200명을 뽑아. 그 서류만 가지고. 근데 그 서류에 니네가 만약에 내가 꼭 넣어야 될 내용, 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이 빠져 있으면 서류에서 이미 너희들은 지게 돼 있어. 서류 관리 잘해야 되고, 2단계가 자기소개 면접이고, 이제 면접이 줄어들었는데 3단계가 수능 최대 맞추는 거고. 서류야. 서류의 핵심은 뭐냐면 그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인데 이 생각만 해야 돼. 생활기록부는 네 사진이 박혀 있어. 네 이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학교 생활기록부 2 해놓고 사진 딱 있고, 그 다음에 네가 1학년 때 몇 반, 2학년 때 몇 반, 3학년 때 몇 반, 담임부고 이렇게 또 있잖아. 그리고 요즘에 뭐 많이 좀 이게 가려졌는데 뭐 인적사항 같은 거 있지? 뭐 너 주소가 어디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또 뒤에 지워져 있고, 옛날에 막 부모가 누구인지도 적혀 있고, 그러다가 출결 나오고 수상경력 나오고 넘겨보면 이제 막 성적 나오기 시작하고, 뭐 개인별 세부능력,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막 기록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제일 뒤에 가보면 학년별로 행동특서 종합비교 이렇게 돼 있고. 네 이야기야 돼. 네 이야기. 거기 담겨있는 내용이, 이거를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대입시켰을 때도 어색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고등학생들이 하는 행동들이 적혀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규칙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맡은 바 성실하며, 이런 추상적인 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고 질문도 많이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 다 그래야 돼. 좀 생활기록부 내용이 그래야 돼. 이 애가 어떤 애인지가 그려져야 되고 궁금해져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뭔가 좀 집중하는 그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지속적인 관심? 이런 게 보여야 되고, 이 친구가 어떤 뭘 쌓아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단계가 보여야 되고 절차가 보여야 되고 점점 향상되는 게 보여야 돼. 책 하나 읽어도
처음에 읽었던 책 그 분야의 개론서를 읽었다면 그 다음에 좀 심층된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어떤 좀 특정한 좀 내용을 파고 들어가는 책을 읽어야 되고 단계가 좀 존재해야 돼. 그런 게 지금 1학년 수준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뭐 문과 성향, 이과 성향이 나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쪽에 대해서 좀 뭐 특정 분야가 잡혀 있으면 더욱 뭐 좋은 거고 이게 지금 돼 있나 밑바탕이 준비 작업이 돼 있나 그걸 확인해야 돼. 이런 것도 있잖아. 만약에 내가 상 받았는데 상이 입력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지? 혹은 내가 뭐 어떤 특정 과목에서 되게 열심히 수업 시간에 내가 참여했음에 불구하고 거기 특기사항에 기록이 안 되실 경우도 있고. 참고로 과목별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공할 분야와 연관된 과목은 특기사항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돼. 내신도 좋아야 돼. 만약 어떤 친구가 수학 배우고 갈 거야. 그럼 이 친구 수학 성적 좋아야 돼. 그리고 수학 관련 세분화 특기사항도 되게 훌륭해야 된단 말이야. 남다르게 수학 시간을 접해야 돼, 이 친구. 그런 게 적혀 있나? 그런 게 빠져 있으면 빨리빨리 채워넣어야지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 밥 잘 해놓고 국 잘 끓여놓고 반찬 잘 해놓고 밥상에서 엎어부는 거. 1년 동안 진짜 성적 잘 나오게 열심히 고생해놓고 활동 열심히 해놓고 성적도 제대로 입력이 안 돼가지고 그 생활 기록뿐만 간다니까. 제가요 실은요 진짜 열심히 했걸랑요 면접 없으면 기회가 없어. 200% 안에 들어야 돼 일단. 정원이 200% 안에. 서류 관리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추천서, 교사 추천서도 점점 사라져가고 아마 여름쯤 돼가면 거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뭐냐? 자소서랑 생기부만 남아요. 자소서랑. 근데 자소서는 뭐냐? 그냥 막 자기 얘기를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의 신빙성은 생활기록부에 근거가 있어야 돼. 이 친구가 1학년 때 사이언스데이를 했어. 사이언스데이 뭐 4월 2주차 시험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있고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고 그 내용을 내가 여기서 좀 더 확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했고 뭘 깨달았고 이걸 통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뭘 계획을 세웠고 요게 있는데 이 근거가 생활기록부에 없으면 이거는 허위사실이 돼버려. 서로 이게 연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생활기록부 관리를 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담임선생님이 우리 40명 정도 아이들은 다 일거수일투족 매일매일 그러니까 니들 머리 위에 개인별로 다 CCTV 달아놓듯이 다 관찰하고 써야 원래 맞는 거야. 혹은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뭔가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돼. 내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내가 이랬구나 사실 확인이 됐으면 이걸 입력해 주는 거고 만약에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면 이거는 못 올린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이야. 내가 국어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너 수업 시간에 이런 거는 하지 않았었대. 그래서 못 올리는 거야. 그런 게 좀 되는 수시 대비가 돼야 돼. 물론 중요한 거 내신인 건 맞아. 내신 안 되면 나머지 게 아무리 잘 돼도 내신 안 된 상태에서는 얘네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내신을 잡아가면 자기가 활동을 되게 잘 챙기면서 요거를 이제 입력했는지 확인. 요것도 부지런히 해야 돼. 지금 시기는 아직 뭐 어떤 선생님은 뭐 문을 닫았을 수도 있어. 자 이제 마감이야. 더 이상 나한테 뭐 올려달라 뭐 해달라 빼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마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착한 선생님 2월 28일까지 학교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2학년 아니니까 이제 학기 전환이 안 된 상태니까 그때까지 열려 있어. 내가 나중에라도 올려줄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당신한테 꼭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뽑아왔어요 애들이. 보통 한 1월 말쯤에 뽑아와요. 담임선생님 불러가지고 뽑아서 들고 와요. 좀 봐주세요. 야 너 뭐 했잖아. 어디요? 이 근육 없네. 이거 넣어달라고 해. 어떻게 넣어달라고 할까요? 좀 만들어주고. 야 세모는 특기사항이 너무 빈약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 옛날에 이런 거 했었다고 나한테 카톡 보낸 적 있잖아. 맞다. 이거 다시 살려가지고 넣어주기도 하고. 근데 원래처럼 이제 갖고 나올 수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갖고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불안해하는 걸 보면 내가 보기엔 이게 약간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유출 그 다음에 저는 그 공교육 입시에 대해서 사교육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 같아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설팅이 다 망해버려라 이거잖아 지금.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편법을 활용해가지고 개입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컨설팅 업체 선생님이 야, 네가 만약에 그걸 갖고 나올 수가 없다면, 선생님이 네한테 폐기했다면 딴 건 모르겠는데 딱 세 가지만 네가 잘 기억했다가 네가 어떤 내용이 입력됐는지만 하고 와. 뭔데요? 과목별 특기 능력, 개인 특기, 그 다음에 행동 특수 종합의 세 개만 네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해서 와. 그런 다음에 어떤 내용이었어? 한번 네가 읊어봐. 녹음을 해. 그 다음에 싹 들어보면서 얘 녹음 내용 같은 걸 해가지고 뭐가 부족하다? 선생님한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해. 그래서 요거 추가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 하는데도 아마 있을 거고, 내가 이 정도 생각할 정도면 뭐 전문가는 더 하겠지. 이 생각만 버려. 그냥 있으면 저절로 될 거다라는 생각만 버려. 너희들이 생활기록부는 생명체가 아니야. 알아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뭔가 쌓고 넣고 막 색칠하고 막 해야 돼. 얘는 생명력이 없어. 니네가 계속 해야 돼. 2학년 3학년 때 앞으로 신경 쓰셔야 돼. 생활기록부. 그렇죠? 학기 끝날 때마다 생활기록부 확인하셔야 되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딱 보고. 근데 미안하지 마. 권리야. 니네 무슨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어우 승질나. 흥분하기도 하는데 왜 막는 거야 도대체? 진짜. 지네가 좀 명쾌하게 그냥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이러면 떨어지고 이러면 붙는다 딱 해주면 니네가 이렇게 답답할 리가 없는데, 그지? 니네가 뽑아놓고 뭔지도 모르잖아. 이게 뭔 소리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지? 갈게요. 132쪽에 기표하기 4번. 자, 우리 송매이목과 연계해가지고 두 작품 더 볼 거예요. 하나가 작자미상의 정읍사, 또 하나가 이옥봉의 자술인데, 참고로 여기 작자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는요 작자미상이 아니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추측한 거야. 이런 사람이 지은 게 가장 적절해 해서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어떤 책에는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작가가. 제가 보기엔 그게 정말 추측일 뿐이고요. 작자미상일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노래가, 자 보세요. 정읍사 하게 되면 정읍이 지금도 있는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그러니까 정읍이란 동네에서 지은 부른 노래 했을 때 정읍이 옛날에 삼국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경기도, 강원도, 평안도 이쪽 동네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고 경상도 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다면 전라도 지역은 어디가?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얘 백제의 지명이에요. 그래서 정읍사, 자, 좀 외적인 내용 할게요. 이 작품의 문화사적 의의 첫 번째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의 노래입니다. 의외로 백제 노래 하나밖에 없어요. 고구려의 노래 많다. 너네 한시도 있어.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도 있고 고구려 거는 건드리면 몇 개 나와. 신라 거는 주구장창 무지하게 많아. 한가도 있고 한시도 있고. 근데 백제 노래 중에 전해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가요고요. 두 번째입니다. 국문, 우리말로 지어진 혹은 우리말로 표기된 노래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예요. 가장 오래된 국문으로 된 노래.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래가 혼자 백제시대 때부터 지어져가지고 막 불리다가 어느 시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지게 되었냐, 바로 고려가요하고 얘가 같이 섞여요. 그러니까 원래는 외톨이를 지내다가 백제시대 때 불리다가 조선시대 와가지고 뭐 하느냐? 궁중악으로 수용이 됩니다. 누구랑? 고려가요랑 같이. 그래서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형악보 이런 책에 궁중악 곡집에 고려가요와 함께, 소교와 함께 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얘도 후렴구가 달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서경필곡 수업할 때 그 얘기 해줬잖아요. 원래 서경필곡이 불리던 고려 시대에는 후렴구도 없었고 영구도 없었다라고. 그런데 이게 공중하고 수용되면서 뭐 하는 거야? 리듬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의 어떤 태평함을 기원하기 위해서 추가가 된 거라고. 그때 누구도 이 정읍사도요. 원래 노래에서 후렴구라든가 영구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뭐 할 때 공중하고 수용될 때. 근데 더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후렴구를 빼보자. 잠깐 본문 보세요. 얘들아 본문 봐봐. 도라 높이곰 도도샤 머리곰 비치오시라. 색깔 안 칠해진 부분만 제가 읽었어요. 저제 여러 신고요 진대를 드대오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하는데 정고로시라.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이요 석줄이에요. 그리고 6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주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후렴구를 싹 다 빼버리면 그지? 안 그런가? 돌하 높이곰도도샤. 자 하나의 구절 머리곰 비치오시라. 그래서 초장. 그 다음에 저제 여러 신고용 진대를 드대오시라 중장. 언어이다 놓고시라 내가 하는데 점고로시라 중장. 이렇게 3장 구조가 돼요. 3장 6부 구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후렴구를 싹 다 빼봤더니 뭐하고 비슷해? 시조하고 비슷해. 근데 시조는 고려 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시조가 만들어졌을까? 시조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을까? 해서 많은 추측을 하는데 향가 기원설이 있어요. 향가, 식구치한가 영향을 받은 걸 거다. 식구치한가의 세도막 형식 영향을 받았겠지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정읍사설이 있어요. 이렇게 정읍사의 이런 석줄 형태가 시조 형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해가지고 정읍사를 뭐로 보느냐? 시조의 연원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시조의 연원이라고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된 이유, 근원.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작품입니다. 정읍사. 자, 내용 들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색깔 칠해진 뭐 영구, 조음구 싹 다 빼버리고 내용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부분. 돌하. 자,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뭐냐? 바로 다리시여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는 하가요. 이시여 누구누구 여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하를 뭐라고 하느냐? 높임의 혹격조사라고 불러요. 높임의 혹조사. 혹격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부를 때 철수야, 영이야, 사람아 부르는 말인데 높이기 위해서 하를 쓴 거예요. 해석하면 다리시여. 할 때 달. 자, 1차적으로는 달은 밝아요. 그래서 광명. 그리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그 집 뒤에서 장독대 위에다가 tat함을 떠놓고 빌잖아요. 그때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달 향해 빌잖아요. 기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광명의 대상이자 기원의 대상인 달을 부르면서 달이시여 돌하. 그 다음에 기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높이곰 도도샤. 자, 해석하면 높이 이게 두 번 써요. 여기는 곰이 앞에 있는 높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강세전미사 기능을 합니다. 보통 강세는요 접두사가 많이 하거든요. 현대어는 치솟다, 드세다, 들볶다 이런 식으로 앞에 붙는 반면 옛날에는 곰이 붙어서 뭐합니까? 그 앞에 있는 어근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 전미사들이 존재했죠. 그 중 하나가 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울어곰 존니노이다 울면서 있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높이 도드샤 도다 오르시어.
높이 돋아오르시어 뭐이라 머리공. 아 이거 출표 안 하니까 헷갈리구나. 얘는 멀리. 릴이 탈락된 이유는 뭐 설명할 수 없지만 해도 멀리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곰 마찬가지 강세전미사. 머리고 뭐 하십시오? 비치오시라. 비춰주소서. 여기에서 달의 기능이 다 나왔어요. 달에게 지금 뭐합니까? 일해주세요 빌고 있고요. 어떻게 해주세요? 밝게 멀리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을 두 가지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라노 피곰도도샤 머리곰 비치오시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가보면 저제, 이게 저자애. 가끔 여러분 상급 보면 뭐 저작거리 이런만 쓰거든요. 저자가 시장을 의미하는 옛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말을 더 해석하면 시장애가 되고, 이때 저자, 시장이 바로 자기가 물론 달에게 빌고 있지만요, 비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분이 뭔지를 알려주는 소리가 바로 어디에 있냐, 이 사람이 시장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의 신분 행상인. 제가 아까 잠깐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추측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행상인이 뭘까? 상인은 상인인데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메밀꽃 필 무렵처럼 뭐 대화장이 끝나면 다 공평장으로 옮겨고 이런 식으로 그 5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장날. 그래서 첫날은 어디 가고 둘째 날 옮겨가고 셋째 날 어떻게 하고 넷째 날 이렇게 하다가 다섯째 날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사람을 행상이라고 하죠. 남편이 낮에는 장사해요. 장사를 해서 물건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밤에 이동을 합니다. 다음 장터로. 밤에 이동한 다음에 그 장터 근처에 머물러서 거기서 뭐합니까?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또 아침부터 장사를 하고 또 옮겨 다니고. 그러다가 뭐 중간에 한번 뭐 돈 좀 모아지면 집에 잠깐 들러서 아내한테 돈 주고 가고, 이런 식으로. 저제 여러 신고요. 저자의 녀다 가다입니다. 가 계신가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묻는 거죠. 시장에 가 계십니까? 가 계신가요? 어기야 준대. 이거 검색으로 하고 표시 달리할게요. 해놓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세모 치세요. 진대. 자, 해서 진 곳,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곳, 진흙탕 같은데, 진 곳, 진대. 자, 이곳은 일단은 저기 있는 달과 대조적인 시어로 광명을 상징하는 달과는 반대로 뭐한 곳? 어두운 곳, 위험한 곳. 그래서 여기 있는 진 곳을요, 한자로 이수지오라고 해서, 이수지오가 뭐냐? 이가요 진흙 이자예요. 그 진흙 탕물에 더럽혀질 수 있는 곳, 이수지오입니다. 그래서 이수지오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도둑들이 와, 저 행상 지나간다, 돈 많이 벌었겠다, 저런 돈 삑뜯자, 물건도 뺏자 해가지고 이 도둑들이 밤에 습격하는 거, 야행 침해.
바로 남편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도둑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야행 치매는 밤에 다니다가 도둑들에게 해를 입는 거.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여인들이에요. 또는 기생들도 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뭐 하는 거? 예, 유혹을 당하는 거. 아, 이걸 이렇게 하자. 유혹을 받는다. 누구에게? 왜냐면 돈도 벌었겠다. 아내도 지금 집에 있겠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밤에 그 돈을 가지고 혹시나 다른 여인들 혹은 다른 기생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자, 이렇게 만약 2번을 해석이 되면 얘들아, 이때 이 2번의 내용하고 연계해줄 작품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작년에 배운 거 헌한설원의 규원가가 튀어나와야 되고 여기에 두고 야유원의 세 사람. 작년 학습지 뒤져봐. 야유원의 세 사람이 나다말과 기생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바로 서경별곡이죠. 서경별곡에서 뭐? 꽃. 뱉어들면 거꾸리이다. 뭐를? 강 건너에 있는 고질려. 그래서 이 꽃이 바로 새로운 여인이죠. 2번을 해석된다면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도둑들을 해석이 되고. 그래서 진대를 저런 위험한 곳을 또는 남편을 유혹하는 여인 있는 곳을 뭐? 드대 요시에라. 자, 드디다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어디에 디디다. 그 다음에 리을 시에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써봅시다. 뭐뭐 리을 시에라라고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뭐뭐 할까? 두렵다, 두렵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리을 시에라. 그럼 드대 요시에라 하게 되면 디디 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자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둘 중 하나겠죠. 뭐야? 남편이 도둑들에게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다른 여인들이 유혹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두렵습니다. 세 번째 부분, 어느이다, 어느 곳에나 또는 어느 곳에든 놓고시라. 짐을 놓아두십시오.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빨리 안전한 곳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짐을 놔두시고 안전을 챙기세요. 이런 뜻으로 어느 곳에나 짐을 놓아두십시오. 뭐하니까? 내 가는데 점거하시라 하면서 마지막은 제가 색깔 바꾸겠습니다. 네. 가는데 점거를 시라 하면서 물을 시라. 이때 내가요. 해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거를 만약에 누구를 보면 그냥 남편으로 보면 남편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귀갓길이 내 가는데 내가 가는 곳 할 때 첫 번째에서 내를 남편으로 본다면
남편의 귀갓길. 두 번째, 이것을 그냥 화자로 보면 아내겠죠.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러 가는 마중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우리 부부, 남편과 나 모두 포함시킨다면 우리 부부의 미래죠. 인생길. 세 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점거 럴시에라 할 때 점그 여기가 뭡니까? 저물까? 리얼시에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달이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주지 않는다면 남편의 귀갓길이 어두워질까? 혹은 내가 남편을 맞이하러 가는 길이 어두워질까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에 어둠이 유지가 되면요, 뭐 하게 돼요? 남편이 이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남편이 돈을 잃거나 심지어는 도둑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런 기생들에게 돈을 다 뺏기거나 혹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예 마음을 뺏겨버린 경우.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우니까 제발 뭐 해주세요? 높이 높이 돋아오르셔가지고 환하게 세상을 비춰주세요. 결국 이 작품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남편의 무사 아무 일 없이 귀환 돌아오거나 안녕 편안하고 강령함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달에게. 자, 두 번째 작품이에요. 이옥봉의 자아술. 처음 들어봤죠, 이옥봉?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여류 시인 중에 이 사람 성별이 여자야, 뛰어나 하면요, 이제까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누구누구였어요? 화난사람, 또 황진이, 또 기생 중에 홍랑, 개랑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홍랑은 뭐냐면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임나면 저라고 얘기해주세요. 요 시 쓴 사람. 개랑은 이화우 흩뿌릴지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돌한 생각난가 이거 쓴 사람. 뭐 1학년 때까지 괜찮아. 모르니까 앞으로 뭐 저런 것도 있구나, 선생님이 지금 저런 걸 알려주는구나 수준이겠지만 이제부터는 슬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학교 내신 시험을 볼 때 관련 짓는 작품들이 있을 때 정말 대표적인 작품들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 꼼꼼히 챙겨놓고 점검을 해두셔야 돼요. 평소에 공부할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계랑이나 풍랑 이 사람들 작품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거기다 한 명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이옥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선조대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옛날 옥천 지역에 충북 옥천에 군수를 지냈던 아버지가 이봉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엄청나게 지체롭은 양반이야. 근데 이옥봉은요, 첩의 딸이에요. 서녀였어요. 우리 홍길동 서자 같은 서녀. 그래서 신분이 높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또 남자의 첩으로 들어가야 되는 운명을 맞이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당히 어릴 때부터 학식도 뛰어나고 글도 잘 지어서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해라, 글 써라.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많은 유명한 시인들과 막 교류를 합니다. 심지어 막 정철도 만났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뭐 임진왜란 때 전란 중에 이제 죽죠. 그 전쟁을 못 이겨내고 죽은 다음에 뭐 하느냐, 주위의 가족들이, 지인들이, 친구들이 이옥봉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자신들과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뭐 시조라든가 한시 같은 경우, 참고로 얘들아,
기생들은 기껏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 기껏 써봐야 시조였잖아. 이 사람 한시를 쓴 사람이에요. 한시가 그냥 한자 몇 글자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글자 수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 끝에 가군도 맞춰야 되고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 그리고 한자의 어떤 쓰임이라든가 걸 다 알아야만 완성될 수 있는 게 한시예요. 상당히 학식이 높아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한시를 썼다는 거라서. 알겠죠? 한시를 그나마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던 정도가 되면 뭐 헌안설원이나 아니면 신사임당 정도? 일곡이 어머니? 웬만한 기생들은요 한시까지 못 써요. 그럴 때 이 자수라는 작품이요 상당히 유명한데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잠깐 이옥봉인데 제목은 다른데 내용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 이옥봉의 자수를요 이름을 바꿔서 몽혼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어요. 몽혼. 그래서 이옥봉의 몽혼 치면 관련 검색, 연관 검색어가 이옥봉의 자술이야. 자술을 치면 연관 검색어가 이옥봉의 몽혼이에요. 자, 몽혼이 뭐냐? 바로 꿈속의 혼입니다. 꿈속의 혼. 몽혼. 이게 바로 이 시의 세 번째 줄, 삼행의 그 전구의 세 번째, 네 번째 글자가 몽혼이거든요. 근래 안부 문여하 월도 사창 첩한다 약사 몽혼 행유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몽혼이란 글자 꿈속에 넋이 있다면 혼이 있다면 이랬을 텐데 라는 그 구절이 너무나도 감동을 줬기 때문에 몽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막 노래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자, 이 노래 제목을 아시면 불을 켜주세요 했어 만약에. 근데 불렀어. 뭐 유재석을 부르든 뭐 유열을 불렀어. 딱 부른 다음에 깔때기다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가수도 생각이 안 나고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구절이 생각날 때 있잖아. 되게 귀에 막 그 맴도는 그런 부분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목도 모르고 가수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생각납니다. 그 멜로디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목 자술이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이 몽혼이라는 이 구절, 이 단어는 생각나는 것이죠. 꿈속에도. 자, 보겠습니다. 한시예요. 첫 번째, 참고로 이렇게 넉줄, 한시 형식 좀 얘기해 줄게요. 한시는요. 첫 번째가 글자 수, 두 번째가 행수를 가지고 글자 수는 5글자면 5언, 7글자면 7언이에요. 그리고 행수는 4줄이면 절구라고 부르고 8줄이면 율시라고 부르고 12줄 이상이면 배율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이 안에서 여러분들 다 만나게 돼요. 이게 중국 당나라 이후 근체시 형식이거든요. 한 행에 5글자냐 7글자냐 넉줄이나 8줄이나 12줄이냐. 자, 우리말 기준이 아니야. 한자 기준이야. 왼쪽 거. 자, 한 줄에 몇 글자입니까? 근래 안부 문여하 7글자네요. 몇 줄로 되어 있어요? 4줄로 되어 있죠. 그럼 절구네요. 그러면 자술은 뭐야? 7원절구 이렇게 보는 거죠. 7원절구.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근래 안부는 어떠신지요? 딱 이 한마디로 안부라는 말 한마디로 화자는 뭐하고 있다? 님을 염려하며 그리워하고 있구나. 잘 지내고 계신지 님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안부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죠.
창에 그러니까 창문은 창문인데 얇은 천으로 가려진 창을 사창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인의 방이에요. 여인의 방 창문을 사창이라고 할 때 이 작품의 화자가 여성이구나. 심지어 작가도 여성인데. 사창에 뭐하면 달 떠오면 바로 임을 연상하게 하는 소재. 보통 연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밝고 동그란 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비춰지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아름답다는 건 남성도 마찬가지 포함시킬 수 있어요. 저는 빼고 그랬을 때 이 아름다웠던 님의 모습, 훈훈한 님의 얼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연상되기도 해요. 달을 보면서 저 달은 온 세상을 비추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님도 저 달을 보고 계시겠지. 이런 식으로 연상되기도 해요. 그래서 달이 님을 연상하게 떠올리게 하는 소재가 바로 여기 사용된 것이죠.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 뭐 하는 거예요? 정서를 직접 노출하는 거. 그 다음에 꿈속 넋이 만약에 자취가 있다면부터 설명할게요. 거꾸로. 뭐 하는 겁니까? 상황을 가정하는. 그리고 어떤 상황을 가정합니까? 꿈속 넋이 만약에 자취가 있다면. 잘 보세요. 일단 이거야. 꿈속의 넋은 누구의 넋이냐면 화자. 나의 넋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느 만큼 님을 그리워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된 상황이고 두 번째 이거야. 얘들아, 꿈속의 넋이 자취, 흔적. 그가 다녀간 여러 가지 흔적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자취가 있다면 무슨 얘기야 이거 지금.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해석이 돼요. 우리가 만약 그런 경우 있잖아. 주인공이 꿈을 꿨어.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앞으로 너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니 이것으로 너의 위험을 피하거라. 뭐 부채를 주거나 뭐 칼을 주거나 뭐가 줬어. 뭐 병을 주거나 뭐 물이 담긴 병. 그리고 꿈을 딱 깼는데 보니까 그 물건이 남아있어.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게 뭐야? 불가능한 일 벌어진 거잖아. 만약 꿈속에 넋이 있어가지고 막 님에게 다녀왔는데 님에게 흔적이 남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했어. 그러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어야 돼. 자꾸 얘가 소환돼요. 정석가입니다. 정석가. 고려가요. 정석가가 유견만 보면 서경별곡으로 끌려가고요. 서경별곡 2연과 정석가 6연이 내용이 똑같아. 구슬이 바위에 지신돌 기니돈 그치리까 지문회를 외우고 여신돌 신이돈 그치리까 이 내용이 똑같이 겹쳐. 이건 고려가요에 당시 뭐 유행하던 표현을 빌려 쓴 거야. 이렇게 보는 거 하나. 그리고 정석가의 1년부터 5년까지는요. 불가능한 상황들이 설정됩니다. 사각사각 소리나는 가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었습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면 님과 이별해드리지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그 상황이 일어나면 이별해드립니다. 이별하지 않겠습니다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게 되면 뭘 떠올려라? 고려가요. 정석가. 어디부터? 1년부터 5년까지. 1년부터 5년 하지 말고 2년부터 5년이라고 해야 돼. 정석가 1년은 헛소리거든. 정석가도 조선시대 와가지고 지저분해졌어요. 막 손댔어요. 뭐 손댄 줄 아세요?
1년에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징여 도리어 지금 임금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임금에게 덕과 복을 바치러 오세요, 이런 내용 나와. 그러니까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뭔가 변질된 내용. 그렇죠? 남은 2년부터 5년까지가 불가능한 설정 나옵니다. 그렇죠? 자, 꿈속에 넋이 자취가 있다면 뭐 할 것이다? 마지막 보세요. 문전성로 반성사 문학돌길 모래로 변화했으리. 이게 뭐냐면 바로 님의 집 문 앞이에요. 우리 집 문 앞이 아닙니다. 님의 집 문 앞. 그리고 뭐가 그 돌길이 모래로 변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뭐해서 내가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 꿈속에 넋이 님의 집에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님의 집 문 앞에서 계속 뭐 하는 거야? 서성거리는 거야. 계속 서성거리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그 집 앞에 있는 돌길이 다 모래로 변할 정도로 내가 계속 서성일 것이다. 누굴 찾아가서? 님을 찾아가가지고. 사생팬이지. 딱 지연이 패션이 사생팬 패션인데 저러고 딱 자기 전 연예인지 옆에 딱 가가지고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치? 계속 서성거리면서. 일단 표현법 뭐예요? 얘들아, 돌길이 사람이 아무리 오래 밟는다고 설마 모래로 변하겠니? 할 수는 있지. 과장법이 쓰인 거고요. 그리고 딱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문학 선생님들의 순으로 딱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 고려시대 정지상 예, 송인 한시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바로 대동강물이 나옵니다.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마르지 않느냐? 해마다 내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물에 더해질 것이니까. 그래서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은 거야. 그만큼 자신의 이별의 눈물의 양을 과장해서, 그만큼 자신의 이별의 슬픔을 과장하는 그런 방법이 송일에 쓰였거든요. 대동강물에다가 자신의 눈물이, 이런 표현 씁니다. 별루년년 록파. 이 구절이 뭐냐면 7월 1일에도 1901년 7월 일시야.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루저 눈물. 무슨 눈물? 이별의 눈물. 별루년년 천록파. 이것도 뭘 통해 가지고? 과장을 통해 가지고 뭐합니까? 자신의 이별의 슬픔을 강조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뭘 통해 가지고? 과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입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 작품이죠. 또 뭐에 대한 이야기? 입에 대한 그리움. 중요한 건 이거야. 성격으로 보자. 우리가 이런 어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서경berg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송민국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 성격이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서경berg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송민국도 이 을려가 얘기한 낙오는 소극적인데 감려가 조언한 또 구준비는 적극적이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이 화자의 성격은 어때?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으로 봐야 돼요. 왜 소극적으로 봐야 되냐면요. 잘 보세요. 실제로 못 찾아가니까 꿈속에 넋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꿈속에 넋으로 찾아라도 갔으면 뭘 해야 됩니까? 띵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라고.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문 앞만 서성이고 있는 거잖아요. 소극적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인 태도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4-1번, 2번, 5-1번, 2번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기 133쪽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잘 녹여가지고 선생님들이 서술형 문제 만드세요. 자, 4-1번 문제 볼게요.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 태도의 측면에서 송민국, 정읍사, 자술의 공통점을 파악해보자. 자, 모두 시적 상황이 뭡니까? 전부 다 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 님과 이별한 상황, 또는 님과 함께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두 님과 함께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황의 공통점입니다. 어떤 정서 태도가 또 유사하냐? 모두 님을 염려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송민국 염려하는 뭐야? 뭐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적 몇 날이고 추난고열 무슨 뭐 추일동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죽조반 조성면 어찌 지내시고 염려하는 마음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염려의 마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부 자체가 염려거든. 그치? 잘 지내는지 편안한지 편안하지 않으신지 염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님을 지우지 못하고 잊지 못하는 그리움의 마음. 그래서 염려, 그리움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4-2번은 한국문학의 범주 중에서 잘 봐 얘들아. 가는 백제 때 가요로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시대 한글로 기록되어 전에 어디에 궁중하고 수용돼 가지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창작된 한시, 얘는 한자로 지어졌어. 그리고 정철의 송민국은요 국문문학입니다. 한글로 지었어요. 그러면 얘들아 잘 보자. 정읍사 구비문학, 그리고 여기에는 이옥봉의 자수 같은 경우에는 기록문학 중에서 한문문학, 그리고 송민국 같은 경우는 기록문학 중에서 국문문학이에요. 이게 뭐라고? 정읍사. 이게 뭐라고? 자술. 이게 송민국. 어때? 아까 상황하고 태도 정서는 비슷하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떤 여러 가지 기록이나 전승 방식의 차이가 있지. 그래도 결국은 다 뭐냐? 다 한국문학의 범주에 들어가. 한국문학은 표기수단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건 한문으로 쓰이건 국문으로 쓰이건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 가치관을 담으면 한국문학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근데 뭐 토달지 마. 근데 왜 이래요? 왜 이미 한글이 창제된 이후인 선조 때 왜 한자로 지었단 말이에요? 고려 시대면 내가 용납을 해드리지. 한글이 없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 써야 더 효율적인지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고요. 참고로 이옥봉 같은 경우에는 학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쉬웠을 거예요. 한자로 짓는 것이. 그래서 어찌됐든 다 뭐에 들어간다? 한국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모두 한민족의 사상 감정을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5번도 여러분들 이 작품과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징에 대해 이해해보자 했을 때고 그 5-1번 있잖아요. 별표 치세요. 5-1번 별표 치세요.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왜 남성 작가가 왜 여성 화자를 등장시켰냐? 여러분들 이태원 클라스? 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아니면 무슨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거기에 주인공이 박서준이니? 박서준하고 현빈이 아니라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마동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해진 이런 분들이 주연을 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약간 뭔가 좀 코믹물 아니면 약간 좀 액션물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다고 뭐 너무 이상한 건 아닌데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드라마의 어떤 여러 가지 성격 캐릭터의 면모에 좀 벗어난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그게 더 우리가 느껴지는 게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가가요, 이런 내용을 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별의 아픔을 드러낼 때 나처럼 건장한 남성이 슬퍼하는 것보다 가녀린 여성이 슬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픔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가 왜 화자를 이런 사람을 선정했는가? 정치로 신민국은 작가가 당쟁으로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지은 작품으로 작가는 조정에서 쫓겨나서도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의 애절한 심정을 줄보세요. 여성 화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또 줄글게요.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 문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통.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 시에까지 계승. 줄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금방 제가 별표치라고 한 거. 왜 작가가 남성인데 화자를 여성 화자를 선정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효과. 보세요. 임금에 대한 변화는 충정을 더욱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 애절이 키워드입니다. 더욱 애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애절. 애절. 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님에 대한 사랑을 다룬 노래로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동그라미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소재로 다가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는 그 화자인 여성이 어떤 님, 그러니까 뭐 남성일 수도 있고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치환될 수 있냐? 바로 신하인 작가가 누구를 향한, 바로 임금을 향한 무엇으로? 충성의 마음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의 마음을 이렇게 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했을 때 더욱 뭐 할 수 있다? 애절해진다지. 애절. 그리고 이런 스토리라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준다? 공감을 준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화자가 여성. 그리고 이런 여성 화자를 설정해가지고 시를 쓰는 현대시 어떻게 개성되었느냐? 현대시 중에 김소월, 한용운이 대표적인 여성 화자를 선택하는 시인들입니다. 김소월이 진달래 꽃에서, 한용운이 님의 침묵에서. 모두 여성 화자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 화자임을 보여준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들은 모두 똑같이 이걸 써요. 경어체를 씁니다. 마지막 끝날 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런 식으로 경어체. 한용 같은 경우는 님은 같지만 나는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은 경어체. 경어체가 여성적 어조거든. 좀 더 하이레벨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청민국 같은 작품들 있지.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가지고 시를 쓰는 경우하고, 김소월, 한용운이 남성 작가, 여성 화자가 시를 쓸 때 자기가 여성 화자다라고 노출하는 방식의 차이. 김소월, 한용운 시에서는요, 여성 화자임을 드러내는 소재가 없어요. 뭐 질삼배 이런 거 없어. 녹사님 이런 거 없어. 아니 뭐 님의 옷 이런 거 없어.
보통 고전 시가는 소제를 통해 많이 드러내는 반면 현대 시 같은 경우에는 어조를 통해 많이 드러내요. 마지막에 병어책 여성적 어조를 가지고 나 여자예요 하는 그런 표현 아시겠죠? 어조와 소제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들어두시면 니들 내공이 빵빵해지는 거야. 지금 한 수업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냥 정작 학교에서는 할지도 말지도 모르는 작품 가지고 선생님이 한 시간 날려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송맹곡이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그 작품에 지닌 여러 가지 의미를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도 대단하기 때문에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을 수업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한국문학의 범주라든가 이런 시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님을 그리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게 한국문학의 보편적 정서야, 얘들아. 대부분 님 옆에서 님과 사랑하고 있으면 애행하게 바쁘지 누가 시 쓰니? 헤어져 있는 다음에 님 그리워서 시를 쓰게 돼 있거든. 이런 또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이별의 그리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시에는 뭐가 많아? 이렇게 우리 시만이 아니겠지. 이별의 아픔, 한의 정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편적 정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탄탄히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